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조선시대 탕수육이라는 중국의 새로운 메뉴가 들어오자 많은 신하들은 이걸 어떻게 먹어야 할지 논쟁했다. 논쟁이 깊어지자 많은 신하들이 탕수육에 소스를 부어 먹어야 한다는 동인과 탕수육을 소스에 찍어 먹어야 한다는 서인으로 나뉘게 된다. 동인은 평소에 거침없이 탕수육에 소스를 부어 먹던 이황과 조식의 학풍을 따랐으며, 서인은 이황과는 다르게 소심하게 탕수육을 찍어 먹던 이이를 당의 종주로 삼았다. 처음에는 탕수육에 소스를 부어 먹던 동인이 대다수였고 서인의 세력은 작았다. 따라서 탕수육에 소스를 부어 먹는 게 정답이냐 굳어졌는데, 이 방법을 주장하던 동인도 둘로 나누어졌으니 옹론파로서 소스를 붓기 전에 상대에게 붓는다고 동의를 구하는 남인과 과격파로서 그냥 포장지를 뜯자마자 바로 소스를 붓는 북인이다. 광해군 시기 북인은 남인과 서인을 몰아내고 탕수육을 상대의 동의 없이 막 소스로 부어 먹었으며, 이는 서인들로 하여금 크나큰 분노를 가지게 만든다. 그러던 중 식사 때 북인은 동의도 없이 소스를 붓다가 탕수육 소스가 아닌 짬뽕 국물을 부어버리는 대사건을 일으켰으며, 이에 극도로 분노한 서인은 반정을 일으켰고, 북인은 추출되며 그 이후부터 탕수육에 소스를 동의 없이 붓는 행위는 폐륜적인 행위로 간주되었다. 서인이 집권하며 탕수육을 소스에 찍어 먹는 게 정석이 된다. 하지만 여전히 탕수육은 소스를 부어 먹어야 제맛이라는 남인들이 있어 두 당은 열심히 싸웠고, 이는 탕수육을 어떻게 먹는 것이 옳은가라는 예속 논쟁으로 더욱더 격화된다. 예속 논쟁, 탕수육을 한 번만 찍어 먹는 게 예법에 맞는가, 소스에 푹 담고 3번은 담가 먹어야 예법에 맞는가를 두고 서로 격하게 이 배틀을 벌였다.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주합원 소리지기 노래꾼 손병휘입니다. 고인이 되신 이남희 씨, 예전에 사랑과 평화의 멤버셨고 자니윤쇼에서 맛깔스러운 입담과 그리고 연주로 쇼의 흥을 돋구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사랑과 평화의 사랑과 평화의 멤버이기 이전에 신중현과 엽전들의 멤버였어요. 아시다시피 신중현과 엽전들은 미인 이 노래로 1973년을 뒤흔들었던 그런 밴드였는데 3인조였습니다. 드럼과 베이스 그리고 신중현 선생. 모두 훌륭한 연주자였죠. 이남희 씨는 그러니까 우스갯소리 잘하는 특이한 캐릭터의 그런 사람이기 전에 뛰어난 그런 베이스 주자이며 음악인이었다는 겁니다. 이분이 이제 은퇴를 해서 밴드 음악이 힘들어지니까 은퇴를 해서 농사를 지으시다가 사랑과 평화의 옛 멤버들이 찾아와서 함께 다시 음악을 하기로 하고 울고 싶어라로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게 되죠. 그게 80년대, 88년 뭐 이 정도, 7, 8년 요럴 때였는데요. 네, 그리고는 그쵸?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잔윤슈나 이런 데서 맛깔스러운 진행을 하기도 하고 또 솔로로도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향인 춘천에 은거하면서 자신들과 친하게 지내던 후배 음악인들 그리고 이회수 선생 도움을 받아서 자신이 밴드를 한 게 아니고요. 사실 이남희 씨도 그렇고 이회수 씨도 그렇고 멘토 비슷한 역할을 했죠. 그러면서 철가방 프로젝트를 만듭니다. 거기에는 이남희 씨의 딸인 이단비도 있었고요. 보컬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짬뽕과 짜장면은 철가방 프로젝트의 1집에 있는 곡이었습니다. 이회수 선생은 여기서 몇 곡의 작사를 하기도 하셨죠. 짬뽕과 짜장면. 이게 참 영원한 숙제입니다. 짬뽕을 어떻게 먹느냐. 짬뽕과 짜장면을 둘 중에 뭘 먹느냐. 그 고민을 한 방에 날려준 것이 신사동, 강남 신사동 부근의 어느 중국집이라고 하죠. 그릇을 반으로 나눠서 특별 제작해서 짬뽕과 짜장면을 한꺼번에 파는 짬짜면이 나온 것입니다. 탕수육 부어 먹느냐 찍어 먹느냐. 저는 이것보다도 탕수육의 본질에 대해서 논하고 싶습니다. 토마토 케첩을 소스에 풀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제가 어렸을 때 먹었었던 탕수육은 토마토 케첩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토마토 케찹이 듬뿍 풀어진 그런 소스를 만나게 되죠. 전 그것에 대해서 매우 반대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떤 운동을 벌인 건 아니지만 요즘에는 탕수육 소스에 이 토마토 케첩을 넣지 않은 그런 소스들이 많이 나와서 저는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원래 소스는 부어서 나온 줄 알았어요. 중국집에서. 배달할 때는 예전에도 따로 소스 그릇이 나왔을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 있어서 탕수육은 배달해서 먹는 음식이 아니고 아주 특별한 날 짜장면을 먹을 때 그보다 더 특별할 때는 탕수육도 먹을 수 있었던 그런 날에 먹는 거였습니다. 그때는 소스가 뿌려져 나왔죠. 아무튼 탕수육 조선사 2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제 페이스북 친구인 김평수 씨의 담벼락에서 갖고 온 건데요. 현정 이후 집권 군주였던 숙종은 탕수육을 소스에 찍어 먹는 걸 좋아하는 이현 왕후와 그냥 소스로 부어버리고 먹는 걸 좋아하는 장희빈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며 소스를 부어 먹는 걸 공인했다가 다시 소스에 찍어 먹는 걸 공인하는 등 갈팡질팡한다. 그러한 와중에 서인과 남인의 갈등은 점점 극으로 치닫다가 마침내 서인이 정권을 잡게 된다. 서인은 조금만 담그고 먹는 노론과 오랫동안 푹 담그고 먹는 소론으로 나뉘게 된다. 노론은 탕수육을 그렇게 푹 담궈서 찍어 먹으면 애시당초 소스를 부어 먹는 것과 뭐가 다른가 하라며 소론을 공격했고, 소론은 소스를 부어 먹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면서 남인에게 우호적이었다. 노론의 거두 송시열, 그는 탕수육을 소스에 오랫동안 담그는 행위 자체를 사문난적으로 보았다. 노론, 소론, 남인이 서로 치열하게 다투자 집권한 영조는 탕평책을 제시하여 절반은 소스를 붓고 절반은 찍어 먹는 안을 제시한다. 하지만 영조 자신도 노론 쪽으로 기울어진 왕이었고 점점 탕평책은 그 힘을 잃은 채 빛이 바래지게 된다. 비극은 예상치 않은 곳에서 일어났다. 영조의 아들 사도세자는 소스를 찍은 탕수육을 간장에 찍어 먹다가 영조에게 분노를 사 뒤주에 갇혀 죽음을 맞게 된다. 이런 사도세자에게 동정적인 세력이 시파가 되고 사도세자에게 부정적인 세력이 벽파가 된다. 시파는 간장 좀 찍어 먹을 수 있지 벽파가 사도세자를 미친놈으로 모함하고 음해했다면서 사도세자를 감쌌고, 벽파는 소스를 찍었는데 무슨 간장을 또 찍어 먹느냐, 그건 미친놈이랄 짓이다 라며 사도세자에게 비판적이었다. 그 와중에 사도세자의 아들인 정조가 왕위에 올랐고 정조 역시 탕평책을 주장하며 노론, 소론, 남인 등 각 세력들을 화합하라고 애쓴다. 이상 탕수육 조선사 2탄이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아직 연재 중인데요. 끝나지 않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당쟁, 조선시대의 당쟁을 가지고 어렸을 때 배웠을 때는 부정적인 얘기가 아주 우세했죠. 결국 조선은 당쟁 때문에 나라의 힘이 약해지고 망할 수밖에 없었다. 식민지는 그래서 필연이었다라는 이런 얘기. 그러나 이런 얘기들이 지나치게 식민사관에 경도되었다라는 그런 얘기들, 그런 쪽으로 많이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죠. 사색당장이라는 게 지금으로 따지면은 정당이란 것이죠. 정당들이 서로 당파를 나눠서 경쟁을 했다는 건데, 물론 지나친 경쟁은, 그리고 그것이 진짜 나라를 위한 게 아니라 개인들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경쟁한 그것만으로 있었다 그러면은 아주 옳지 않았겠죠. 그러나 조선을 지난 나라가 500년을 어쨌든 갈 수 있었던 이유들은 분명히 어떤 건전한 구석이 있었다는 것이고, 사색당파도 결코 부정적으로만 볼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뇌리에 박혀있는 것은 부정적인 얘기입니다. 상을 어떻게 치러야 된다느니, 3년상을 치러야 되느니 많으니, 이런 얘기들. 그것에 따라서 어떤 당파가 몰락하고 어떤 당파가 부상하고 심지어는 옥사도 일어나고 말이죠. 자,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탕수육 조선사. 그러나 결코 웃을 수만은 없는 그런 시사점, 생각할 거리를 만들어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애국 시민 여러분과 함께 소통을 하겠고요. 오늘 2부에는 그렇죠. 최동호 선생이 나와서 진행해주는 스포츠당. 지난주에는 뭡니까? 1948년 런던 올림픽 참가기에 대해서 이대택 교수 국민대 이대택 교수와 함께 또 그 미사, 야사와 정사를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모르겠어요. 게시판 가보겠습니다. 아이고. 오케마리님, 저는 찍어 먹습니다. 찍먹이 진리죠. 근데 볶아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라고. 일장일단이 있죠. 소스가 스며드는, 좀 눅눅해지더라도 소스가 스며든 맛을 원하는 분은 역시 부어서 드실 거고요. 그것이 아니고 바삭바삭한 맛을, 그리고 소스의 양을 자기가 이렇게 조절해서 먹겠다고 하는 분들은 찍먹파를 선택하고 계시겠죠. 안경 껐다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오늘 2시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망치부인 이경선 씨, 인터넷 방송하시는 분이죠. 망치부인 부부와 딸은 이분이 삭발 시위하신다는 겁니다. 망치 부인의 부부 그리고 딸은 지난 대선 때 국정원 요원, 즉 좌익효수라는 닉네임으로부터 수개월간 모욕과 허위사실 비방이 시달렸으며 1차 고소에서 경찰 수사조차 제대로 없었으나 최근 선거 개입 사건에서 좌익효수가 2명 이상의 국정원 요원이 사용한 아이디라는 게 밝혀지면서 현재 국정원을 상대로 소송 중에 있다고요. 민주당 지도부의 총사퇴와 비대위 구성, 특검 조입을 주장할 것으로 예고했다고 합니다. 참 열혈 시민이신데 그렇죠.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욕을 인터넷상으로 당했죠.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더군다나 이것에 대한 항의는 민주당이 이런 국정원의 선거 개입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는 그런 분노에서 이런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루이스의 중화반점, 이게 원하시는 그것이 서비스가 안 되는 모양이에요. 음원 사이트에서. 그래서 틀었다가 반주로만 나와서 급 돌렸습니다. 예. 자, 다음 가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이웃, 또 하나의 약속 보기 운동 요즘에 벌어지고 있죠. 변호인은 1000만 관객이 넘었습니다. 예. 그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봤다는 얘기인데 사실 그 얘기는 80년대는 암흑의 세대였고 그리고 여러 민주화 운동을 하려고 하는 민주화를 외치는 자유를 외치는 그런 선량한 시민들이 학생들이 부당하게 탄압받았다. 그리고 그 중심에 부산에서 노무현이라고 하는 변방에 있었던 변호사 한 명이 변반은 학벌도 없었던 변호사 한 명이 이 시국 사건 때문에 사회의 눈을 뜨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은 민주화 시위 운동을 하고 87년 6월 항쟁 때 부산에서 항쟁을 이끈 사람 중에 하나가 되었으며 나중에 정치에 입문하게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알려져 있었던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삼성의 악행에 대해서는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은 언론을 철저하게 돈으로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죠. 광고로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또 하나의 약속 보기 운동이 사실은 21세기를 제대로 열어젖힐 수 있는 그러한 뭐라고 그럴까? 촉매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지금 20세기 전두환 때만 하더라도 국가 권력이 자본 위에 있다고는 할까요? 네. 결국은 박정희 시대 때도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아니었으면은 재벌이 성장할 수 없었을 테니까요.
그런 어느 순간 자본의 힘이 세지면서 어떻게 보면 정권을 좌지우지하기도 하는 그런 형상이 돼버렸습니다. 일단은 기업가 출신이 대통령이 됐었고요. 그리고 지금 또 다른, 물론 결은 많이 좀 다릅니다만 또 다른 기업가 출신 한 분이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다크 신사님이 올려주신 울산에 거주 중인 국민TV 조합원의 알립니다. 오늘 CGV 울산 성남동에서 7시 30분 또 하나의 약속 시사회가 있습니다. 좌석 2자리가 남아 드리고자 합니다. 보고 싶으신 분은 연락주세요. 물론 공짜로 드립니다요. 좋은 영화 함께해요. 2자리뿐이니 선착순으로 드려야겠죠. 영화 시작 7시 반이니 7시까지 와주세요. 다크 신사 010-4114-0990 4114-0990입니다. 아직 댓글은 안 달려있군요. 2월 6일 개봉한다는데 아직 제대로 뭐 개봉을 어디서 얼만큼 하는지 정보가 안 나온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예를 들면은 그 네이버 이런데 이런데 가갖고는 예고편 티저 영상 같은 것을 많이 보고 그러면은 그 클릭 수에 따라서 개봉관의 그런 규모를 조정하기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티저 영상을 보게 되면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관심을 갖는구나 영화 팬들이 알 수 있게 되니까 말이죠. 예, 그런 방법도 있다는 것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탕수육 소스를 부어도 튀김이 살아있는 게 진정한 고수 아닐까요? 맞습니다. 뽀미나빠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탕수육이라는 음식은 짜장면, 짬뽕과 더불어서 중국집 메뉴를 구성하는 어떤 분에 따라서는 3대 메뉴 중에 하나로 꼽기도 합니다만 바로 그겁니다. 튀김옷을 바삭바삭하게 만들면서도 안에 재료가 마르지 않게 그리고 심지어 소스를 부었는데도 눅눅해지지 않은 그러한 것이 탕수육 만드는 그런 고수의 그런 솜씨이지요. 예. 아주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어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한 것이도. 안 그렇습니까? 당쟁이 있어서도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창조경제라고 부르짖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창조경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죠. 선언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겁니다. 네. 소통하고 연대하라. 많은 조합원 및 예비 조합원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사랑과 진실님께서 올려주셨어요. 국민TV 서울 강남지역협의회 모임 바로 2월 6일 저녁 7시부터 논현동의 벨뷰티아라라고 하는 곳에서 모인다고 합니다. 회비는 2만 원. 정말 착하네요. 모임 분야는 사랑과 진실님 010-2975-8849입니까? 예. 2975-8849. 저도 메모에 두었습니다. 동남아 순회 공연이 있지 않은 한 참석을 할 것입니다. 오케마레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국정원 직원 진보당 간부 미행에다 붙잡혀. 이거 참 쪽팔린 얘기예요. 뭐 인도네시아인가요? 사람들한테 국정원 직원이 노트북 훔치려다가 걸렸대나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거 있었고 수준이 말이에요. 미행도 하나 제대로 못한다는 것이 정말 창피한 얘기죠. 일단은 이런 식으로 미행한다는 것 자체가 국정원이 말이에요. 국가정보원이라는 것은 주로 대외 업무에 치중해야 되는 그런 곳인데 그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감시하고 억압하는데 많은 역량을 쏟아붓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죠. 근데 그것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이런 겁니다. 예. 보자. 처음엔 또 부인하다가 경찰서 끌려가갖고는 공무 수행 중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이런 창피한 얘기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국정원 직원들을 소재로 한 그런 영화를 만든다고 했을 때 은밀한 작업을 한다 그러면서 칸칸이 나누어진 그런 곳에서 키보드를 두드리면서
댓글 공작을 하고 있고 이런 멀쩡한 사람들을 미행하다가 걸려갖고 경찰서로 끌려가고 난 아니에요라고 거기서 외치겠죠. 또는 호텔방에 다른 나라 직원들 사람들한테 몰래 잠입하다가 걸리고 뭐 이런 거 전혀 폼이 안 나네요. 이거를 코미디의 소재로 삼을 수 있겠습니다만 심각한 스파이 영화는 절대로 찍을 수 없겠군요. 이 QHFL은 뽀리를 읽어주세요. 영문자판에서 뽀리로 치면 QHFL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겁니까? 이게 맞습니까 진짜? 뽀리 하나 둘 셋 넷 그렇군요. QHFL 알겠습니다. 나대로님 출석하셨습니다. 바보와 달사랑님 신청곡 있습니다. 존박의 Falling. 뉴스 보면 너무 속상해서 오히려 아무 생각 없이 노래를 듣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손병희의 나란히 가자나도는 음악 프로그램을 표방합니다. 그러나 맨날 달콤한 그러저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 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음악도 제한을 두질 않아요. 상대적으로 외국 노래를 많이 영미권의 팝을 많이 방송합니다만 그렇게 신청을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가요는 물론이고 민중가요 또 제3세계의 음악 가리지 않습니다. 일본 노래도 그렇습니다. 국적을 가리지 않죠. 예술은 국적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제 점심으로 간짜장 먹었는데 오늘은 탕수육 얘기만 계속해서 중식 얘기만 나올 듯하네. 일식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참. 그거는 알고 있어요. 원래 짜장면이 이렇게 묵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짜장면의 기원이 저 산동성에 있는 농민들이 새참으로 먹었던 국수에다가 두반장을 얹어서 먹는 거였으니까 두반장은 그렇지 콩을 주원료로 한 그런 중국의 그 춘장이죠. 춘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약간 되직하게 이렇게 먹는 거였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국을 좋아하잖아요. 국물을. 묽은 걸 좋아하고 그러니까 훅훅 먹을 수 있게 녹말을 첨가해갖고 묽게 이렇게 만들었다는. 그리고 우리가 먹을 것이 없었던 시절에 그렇게라도 양을 좀 불리면은 풍성하게 보이니까. 그래서 물이 좀 물기가 많은 짜장면이 탄생했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게시판 계속 가보겠습니다. 구폰하루님, 방금 또 하나의 약속 예고편 봤습니다. 마지막에 우리는 안 져요. 난 우리 딸 아빠니까. 라는 대사에서 갑자기 울컥. 박철민 씨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80년대 중반 학번이고요. 학창시절부터 문화운동을 했었고요. 전대협 홍보부장을 스스로 자임했습니다. 전대협. 전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가 아니라 전국 대머리 협의회. 전국 대학생 대머리 협의회 홍보부장이라고 너스레를 떨면서 모자를 쓰고 나타났었죠. 왜냐하면 머리숱이 별로 없었으니까 젊은 나이인데도. 그러면서 이제 좌중을 들었다 놨다 하는 그 마당극 스타일의 그런 연극도 잘했고 명사회자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민주대머리라는 애칭이었죠. 또 여자 사회자는 콤비를 이루게 되는데 여자 사회자는 통일넙주기라는 이름으로 함께 둘이서 콤비로 활약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연세대 노천극장이라던가 이런 곳에서 제야의 큰 판이 있으면은 우스갯소리도 하면서 좌중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진행을 했었죠. 극단 현장이라고 하는 민중극단 중에 하나인데요. 현장에서 지금 정인기 씨라고 아시죠? TV에 요즘에 개성 있는 역으로 이렇게 많이 나오는 정인기 씨와 함께 활약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둘이 같이 이렇게 있는 모습을 많이 봤었습니다. 90년대 초에. 그리고는 약방의 감초 같은 그런 맛깔나는 조역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연극판에서도 예를 들면 대한민국 김철식이니 하는 이런
연극에 나왔었습니다만 TV에 간간히 비추다가 불멸의 이순신에서 사투리 쓰는, 전라도 사투리 쓰는 장수역으로 나와서 많은 사람에게 그야말로 이제 알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코믹한 그런 캐릭터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리고 주연급 조연 뭐 이렇습니다만, 이번에 또 하나의 약속에서는 주연으로서 부성을 갖고 있는, 딸을 끔찍히도 아끼는, 뭐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 그렇겠습니다만 그런 소시민의 역할을 했습니다. 결코 돈을 제대로 출연료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해봤자 자기 배우 경력이 있어갖고 단기적으로는 절대로 플러스가 될 수도 없죠. 왜 그럴까요? 뭐 다 짐작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변호인 같은 영화랑 또 다릅니다. 변호인은 돈을 많이 들여서 그리고 화제가 됩니다. 예, 그건 결과론적이기도 합니다만 이미 송강호가 연기하기로 한 다음부터는 결국 마이너 영화가 되는 게 아니죠. 투자도 많이 받을 수 있고 배급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기리는 것, 이것에 대해서 대놓고 뭐라 그러거나 탄압을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삼성은 다른다는 겁니다. 삼성 문제를 정통으로 다룬다고 했을 때 여기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십시일반으로 모아야 되는 겁니다. 배우들도 감독들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그건 정말 모릅니다. 앞으로 박철민 씨 같은 경우 또 여기에 출연했었던 배우들 삼성 또는 CJ 계열에서 투자하는 그런 영화에 캐스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설마 그렇겠냐고요? 아니죠. 삼성을 말한다. 김용철 변호사의 그 책을 굳이 읽지 않더라도 삼성이 얼마나 치밀하게 이 땅을 관리하느냐는 그야말로 관리의 삼성이란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꼼꼼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근로기준법을 지켰대요. 야간 촬영 이런 거, 쓸데없는 야간 촬영 같은 거 안 했다는 겁니다. 추가 근무 안 했다는 겁니다. 꼬박꼬박 스태프들 돈 지급하고요. 오히려 감독이나 하여튼 그 주요한 그 역할을 맡은 그런 분들이 돈을 제대로 못 받았다고 하죠. 말단 스태프들에게는 약속된 돈을 모두 지급했다는 겁니다. 근로기준법도 지키고 8시간 촬영하기로 했다고 하면 8시간을 촬영하는 것이죠. 이게 기본입니다. 헐리우드 영화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우리나라처럼 스태프들을 착취하면서 만든 영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 제작비가 10억이 있으면은 주조연급 캐스팅에만 5억을 쓰고 나머지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연출부의 막내들 같은 경우 1년에 1,000만 원이 뭡니까? 제대로 500만 원도 벌지 못하는 경우가 수두룩하다고 하죠. 이런 것들은 상상할 수도 없어야 되는 것이 원래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또 하나의 약속은 노동 문제를 다루는 그리고 자본의 권력에 대해서 다루는 것 이만큼 그 안에서 앞으로 우리 영화계가 나아갈 길을 촬영 과정을 통해서 보여줬다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저는 박철민 배우 솔직히 속으로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벌 만큼 벌었으니까 물론 아직 욕심이 더 많겠지만 벌 만큼 벌었으니까 잠시 쉬어가도 좋겠지 라는 생각 속으로 하기도 합니다. 손병이 네가 남 걱정할 때가 아니야 라는 생각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용기 있는 선택이었다는 것이죠. 용기 있는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참고로 박철민 배우와 저는 친구 사이입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